보호자분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젊은 의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진료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나는 애써 덤덤한 척 흰 가운만 바라보았습니다. 박영수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6달 정도로 보입니다. 말기암. 그 세 글자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70평생, 지독한 가난도, 남편과의 사별도 꿋꿋이 이겨냈던 나였는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직 정리해야 할 삶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딱 한 사람, 내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내 남은 생을 지옥의 복수국으로 밀어넣을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진료실 문을 밀고 나왔을 때 복도 창밖으로는 회색빛 도시가 무심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의사의 말이 윙윙 울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 이런 순간마저도 눈물을 사치라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교사였습니다. 칠판 앞에서 분필 가루를 마시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집에서는 홀로 아들 정수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나는 정수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내 젊음과 맞바꾼 내 아들. 그 아이가 내 삶의 이유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자글자글한 눈가의 주름.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정수를 대학에 보내고 장가 보내고 손주가 태어나는 것을 보며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신은 내게 편안한 노후 대신 시한부라는 꼬리표를 붙여주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언제 순탄한 적이 있었던가. 이까지 병맛 따위에 무너질 박영순이 아니지.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은 6달, 그 시간 동안 나는 흩어진 내 삶의 조각들을 끌어모아 가장 단단하게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나를 맞았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소파, 정수가 어릴 때 벽에 그려놓은 낙서 자국, 며느리가 선물이라며 가져다 놓았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화려한 찻잔 세트.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제 곧 나는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쾌활했습니다.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내 아들이 얼마나 상심하고 무너져 내릴까? 정수야, 나 병원에 다녀왔는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제멋대로 떨려 나왔습니다. 병원요? 어디 안 좋으세요? 지난번에 물리치료 받으신 데가 또 도지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란다. 말기래. 순간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내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들이 곧 울음을 터뜨리거나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오겠다고 소리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얼마나 남으셨대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어느 병원이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냐니.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아니면 내 아들이 너무 놀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일까? 6달 정도 남았다더구나. 나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잠시 더듬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 어머니, 너무 상심 마세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있잖아요. 희진이랑 저랑 어머니 끝까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저녁에 희진이랑 같이 들를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잘 모시겠다는 말이 걱정 말라는 위로가 왜 이렇게 공허하고 차갑게만 들리는 걸까요? 슬픔보다 더 크고 불길한 무언가가 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것은 서운함이었고 이내 차가운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희진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내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수 씨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저한테는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있는데. 희진의 눈은 슬픔으로 붉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서 나는 섬뜩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 혹은 탐욕의 번들거림이었습니다. 나는 애써 그 시선을 피하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정수는 내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물렀지만 그 손길에서는 어떤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기계적인 움직임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병원은 어디로 다니실 거예요? 더 큰 병원으로 옮겨보셔야죠. 돈 걱정은 마세요. 어머니 평생 모으신 재산이 얼만데요? 그거 다 써서라도 어머니 살려야죠. 희진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모으신 재산. 그 말이 유독 내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마치 내 재산 목록을 전부 꿰고 있다는 듯한 말투. 나는 속으로 실수했습니다. 평생 교사 월급 쪼개가며 아들 뒷바라지하고 이제 겨우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노후 자금으로 묶어둔 약간의 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재산을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의 전화는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왔습니다. 이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하던 무난 전화가 하루에 두세 번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란 한결같았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 어머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겉으로 보기엔 지극한 효성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 대신 내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를 읽었습니다. 그들의 안부 전화는 마치 사형수의 남은 형기를 확인하는 간수의 점호처럼 들렸습니다. 하루는 희진이가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근데 어머니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상속세가 그렇게 무섭다던데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절세할 수 있대요. 다 어머니랑 저희를 위해서죠.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내 앞에서 남은 재산과 상속세라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자 희진은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보이며 상속세법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확신했습니다. 저것들은 내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내 목숨의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내 목숨값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 속에서 그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저 괴물들을 내 손으로 키웠어요. 한참을 울었을까? 문득 눈물이 멈췄습니다. 눈물과 함께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서러움이 있던 자리에 칼날 같은 분노와 서늘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을 저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나 박영순. 남은 인생이 6달 뿐일지라도 그 시간 동안 나는 더 이상 약한 어머니가 아닐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파멸을 불러오는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결심을 한 순간 나는 더 이상 시한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치밀하고 냉정한 연출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저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 부부였습니다. 나는 내일 당장 내 오랜 친구이자 의사인 선주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잔인한 연극의 첫 번째 막을 올리기 위해서 내 전화기에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하기 위한 첫 번째 통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내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치였습니다. 내 아들의 목소리에서 남은 날을 계산하는 냉기를 느낀 그 순간부터 내게 남은 감정은 오직 얼음장 같은 분노뿐이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대신 그 자리에 도끼 서린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죽음을 기다린다면 나는 기꺼이 죽어가는 노모를 연기해 주마. 너희가 내 재산을 탐낸다면 나는 기꺼이 정신 놓은 늙은이 흉내를 내주마. 그리고 그 연극의 끝에서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주리라.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화장을 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생기가 돌도록 연분홍빛 연지를 옅게 바르고 가장 아끼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무너진 모습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집을 나서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내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 계획을 도와줄 유일한 아군이 있었습니다. 영순아, 이게 얼마만이야? 그런데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아? 진료실 문을 열자 흰 가운을 입은 내 오랜 친구 선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맞았습니다. 선주는 나와 여고 동창으로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강직하고 현명한 친구였습니다. 나는 선주 앞에 앉아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은 것,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들 내외에 소름 끼치는 반응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선주의 표정은 굳어갔고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한 것들을 상대로 연극이라도 한 판 하겠다. 이 말이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묻는 선주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비장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성격에 그냥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지. 평생을 호랑이처럼 살았는데. 좋아, 내가 도와주마. 어떤 연기가 필요해? 아주 실감나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감으로 만들어주지. 선주는 마치 자기 일처럼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나는 선주에게 선망 증세와 초기 치매 증상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환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변인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만한 증상은 무엇인지, 선주는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내게 연기 지침을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단기 기억 상실. 방금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계속 되묻는 거야. 둘째,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것. 특히 며느리 이름을 엉뚱하게 부르거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굴어봐. 셋째, 환시나 환청. 허공을 보면서 죽은 남편이랑 대화를 하는 거지. 이게 가장 효과가 좋을 거다. 넷째, 물건을 숨겨두고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치는 것.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안경이나 약봉지 같은 것들. 선주의 설명을 들으며 내 머릿속에서는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료실을 나오며 선주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선주야, 혹시라도 내 아들이나 며느리가 너한테 내 상태를 물어보면 아주 심각한 것처럼 오늘 내일 하는 것처럼 말해줘. 할 수 있지? 선주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친구야. 내가 저승길 가기 전에 그 못돼 먹은 것들 먼저 지옥 구경시켜줘야지. 연기하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고. 든든한 아군을 얻은 나는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녀석이 가지고 놀던 곰인형의 한쪽 눈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그 안에 인터넷으로 주문한 초소형 카메라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곰인형을 거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소파 옆 장식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며느리 희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힘없고 가냘프게 떨었습니다. 아가 나 나인데 어지럽고 속이 안 좋구나. 잠깐 와줄 수 있겠니? 30분도 채 되지 않아 희진이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는 소파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러세요, 또? 희진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희진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숙 아가씨 여긴 웬일이세요? 말도 없이. 정숙은 내 시누이, 그러니까 정수의 고모 이름이었습니다. 희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희진이에요. 정숙 고모님이 아니고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나는 마치 그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듯 계속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래, 희진이 우리 정수가 장가간다고 데려왔던 참한 아가씨였는데 밥은 먹었니? 방금 저녁 약속이 있어 나간다고 했던 며느리에게 나는 뻔뻔하게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희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니 이내 무언가 생각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표정의 변화를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것 봐라.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구나. 그날 이후 나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희진이 기겁하며 내 손에서 약을 빼앗자 나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이거 내 약이야. 내가 왜 뺏어가? 또 어느 날은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향해 하루 종일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수가 장가도 가고 손주도 낳았어요. 당신이 이걸 봤어야 하는데 당신 거기선 잘 지내죠? 나 데리러 올 때 제일 예쁜 꽃다발 들고 와야 해요, 알았죠? 내 모습을 지켜보던 정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희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끄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내가 없는 돈을 있는 척 흘렸을 때 그녀의 탐욕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장롱 깊숙이 숨겨둔 그 금두꺼비 말이에요. 내가 그걸 어디다 뒀더라. 아무래도 은행 대여 금고에 옮겨놔야 할까 봐요.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나는 일부러 희진이 들으라는 듯 사진을 향해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진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교활한 미소로 바뀌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금두꺼비라니. 우리 집에 그런 것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미끼는 던져졌고 굶주린 물고기는 여지없이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금두꺼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 그런 귀한 게 있었어요? 희진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란 척하며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아니야. 아무것도.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잊지도 않은 금두꺼비를 찾아내려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정신 나간 행동은 저들에게 더 큰 확신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우리가 나서야겠다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희진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수 씨랑 상의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위험해 보여서 저희가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같은 중요한 것들을 좀 맡아드리면 어떨까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 불안하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왜 너희가 싫다? 그건 내 건데. 어머니, 저희를 못 믿으세요? 다 어머니 재산 안전하게 지켜드리려는 거잖아요. 나중에 병원비도 내야 하고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네. 희진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독사가 먹이를 감듯 내 목을 조여왔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서랍 속 통장과 도장을 챙겨 득에양양하게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 한 구석 고민형의 까만 플라스틱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덫은 놓아졌다. 저 굶주린 짐승들이 어디까지 탐욕을 부리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이 연극의 대가는 너희 인생 전부가 될 것이다. 어머니,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네. 독사 같은 며느리의 혀가 내 귓가를 감쌌습니다. 나는 그 말에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내 통장과 도장을 챙겨 득에양양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현관문을 닫고 사라지는 순간 나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거실 한 구석 고민형의 까만 플라스틱 눈이 마치 내 눈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덫은 놓아졌다. 저 굶주린 짐승들이 어디까지 탐욕을 부리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이 연극의 대가는 너희 인생 전부가 될 것이다. 며칠 후 며느리 희진은 서류 가방을 들고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한껏 누그러진 목소리, 살랑거리는 몸짓, 마치 내가 벌써 죽기라도 한 것처럼 상속자가 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좀 정리해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잊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드려야 나중에 세금 문제도 없고 좋잖아요. 나는 멍한 눈으로 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산? 내 재산이랄 게 뭐 있니? 이 집 한 채가 전부인 것을.
내 말에 희진은 능숙하게 서류 한 장을 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이 아파트 말고 강원도에 땅도 있으시잖아요. 정수 씨한테 듣긴 했는데 정확한 주소를 몰라서요. 그리고 예금도 이 통장 말고 또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금두꺼비는 어디에 두셨어요? 나는 희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 얼굴에 걱정이라는 단어가 조금이라도 스쳐 지나갈까? 아니, 오직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땅, 아, 맞다 있었지. 정수 아버지가 나 고생한다고 사준 땅인데 거기가 어디더라 산 좋고 물 좋은 곳이었는데 금두꺼비는 글쎄 장롱 안에 뒀나 아니야. 된장독에 묻었나? 내 말에 희진의 얼굴에 실망과 조바심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그렇게 애가 타야지. 발을 동동 구르며 내 입만 쳐다봐야지.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장롱이요? 된장독이요? 그렇게 중요한 걸 아무데나 두시면 어떡해요. 희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 오히려 더 바보처럼 헤헤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희진이가 다 찾아줄 거잖아. 우리 착한 며느리가 안 그러니 정수가. 어머니, 저 희진이라니까요. 희진은 분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다시 나를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일단 아는 것만이라도 적어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찾아보고 정리해 놓을게요. 이게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희진이 내 손에 펜과 종이를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어린아이가 글씨 연습을 하듯 삐뚤빼뚤하게 강원도 땅의 대략적인 위치와 있지도 않은 예금 통장이 들어있는 은행 이름 몇 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썼습니다. 금두꺼비 장롱 두 번째 서랍 안쪽 붉은 비단 주머니. 그 종이를 받아든 희진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세요. 이렇게 다 기억하고 계셨네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주 안전하게 티끌 하나 없이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날 밤 아들 부부는 다시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잠든 줄 알고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실눈을 뜨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희진은 망설임 없이 장롱으로 다가가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내가 미리 넣어둔 묵직한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를 받아든 정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아이에게 아직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은 남아있는 걸까? 하지만 희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열어보고는 이내 실망한 표정으로 정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금두꺼비가 아니잖아.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것은 내가 젊은 시절 쓰던 낡은 녹그릇 몇 개였습니다. 내가 일부러 금처럼 보이도록 노란 보자기에 싸서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정신이 없으신가 봐. 이걸 금두꺼비로 착각하시다니. 정수가 안도의 한숨인지 실망의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희진의 생각은 다른 듯 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있어. 어머니가 어딘가 다른 곳에 숨겨두신 거야. 정신 없으실 때 빨리 찾아야 해. 안 그러면 정말 엉뚱한 데다 기부해버리거나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 땅이랑 다른 예금도 빨리 우리 이름으로 돌려놔야 안전해. 두 사람이 속삭이는 대화는
고민영의 눈을 통해 내 휴대폰으로 고스란히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더 애타게 만들어주마. 더 간절하게 내 재산을 갈망하게 만들어주마. 너희의 탐욕이 깊어질수록 너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도 함께 깊어질 테니 다음 날부터 나는 더욱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어두고 화장실에서 양말을 찾았습니다. 희진이 해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누가 내 밥에 독을 탔다. 고 소리치며 밥상을 엎기도 했습니다. 희진은 기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에 만족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빨리 법적으로 의사무능력자가 되어야 모든 재산을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들 정수는 그런 나를 보며 괴로워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눈물은 나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연민일 뿐. 만약 진심으로 나를 걱정했다면 저 교활한 아내를 말리고 나를 병원으로 모셨어야 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창밖을 보며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수야, 이제 곧 아빠가 데리러 온대. 나 이제 헐헐 날아갈 거야. 저 새들처럼. 내 연극은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제 내가 진짜 치매에 걸렸다고 완전히 믿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다음 막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저들은 내 돈으로 잔치를 벌일 꿈에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잔치상을 통째로 엎어버릴 것입니다. 고민영의 까만 눈동자 속에서 아들 부부의 탐욕은 밤마다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으면 거실에서는 희진의 들뜬 목소리가 숨막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야, 여기 봐봐. 이 아파트 한강이 바로 보인대. 우리 아들 여기서 키우면 대치동 학원가도 가깝고 완전 최고 아니야? 여보, 좀 조용히 해. 어머니 깨시겠다. 깨시면 어때? 어차피 정신도 없으신데. 자기야, 고민할 필요 없어. 어머니 저러시다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상속 절차 복잡해져. 살아계실 때 우리가 미리 쓰는 게 상속세도 아끼고 제일 똑똑한 방법이야.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걸? 나는 이불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것들은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곧 터질 적금 통장 정도로 여기는 걸까?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집어삼킬 때까지 나는 죽은 듯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놈들이 더 깊은 수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며칠 뒤 그들은 드디어 일을 저질렀습니다. 희진과 정수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번듯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희진의 손에는 부동산 계약서로 보이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과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드디어 집 계약했어요. 강남에 아주 끝내주는 대로요. 희진이 아이처럼 방방 뛰며 말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약 기운에 취한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연기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었습니다. 집? 무슨 집 말이냐? 우리 집은 여긴데 이사 갈 돈이 어디 있다고.
아이고, 어머니. 또 그러시네. 저희가 새로 이사 갈 집이요. 나중에 어머니도 저희가 호강시켜 드려야죠. 이렇게 좋은 집에서요. 희진이 내 앞에 집 사진이 담긴 고급스러운 전단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그림같이 펼쳐진 한강 전경, 대리석으로 마감된 화려한 거실, 그리고 그 아래 작지만 선명하게 박힌 매매가 30억 원이라는 글자.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아끼고 아껴 마련한 내 작은 보금자리. 그 모든 세월의 무게가 저들 눈에는 고작 30억짜리 아파트로 가는 디딤돌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정수가 내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약한 죄책감과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욕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저 아이의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옆집 아이의 장난감을 훔쳐와서는 내게 들킬까봐 울먹이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매로 다스려 바로잡았지만 쉰을 바라보는 아들을 이제와 어찌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저희가 대출은 은행에서 다 받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당장 내일 모레까지 내야 할 계약금이 딱 5천만 원이 모자라요.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희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매일매일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라는 말이 칼날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저순했던 내 아들이 어쩌다 저런 흉측한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나는 잠시 망설이는 연기를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내 돈은 내 아버지가 하늘나라 갈 때 다 가져갔는데 나는 이제 돈 없다. 쌀쌀 돈도 없는 걸. 나는 일부러 죽은 남편을 들먹이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내 연기는 나날이 실감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희진의 표정이 일순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통장에 돈 있는 거 저희가 다 아는데. 정수 씨,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빌고 있어? 그냥 어머니 통장에서 우리가 뺏어 쓰면 되지. 어차피 다 우리 돈 될 건데 뭐가 문제야? 희진아, 그만해. 어머니 놀라시잖아. 정수가 희진을 말렸지만 희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게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탐욕을 넘어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들으세요. 저희가 이 집 계약 못하면 대출받기로 한 은행 신용도까지 다 떨어져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 금쪽 같은 손주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5천만 원, 딱 5천만 원만 현금으로 주세요. 그럼 저희가 2번 다시 어머니 돈에 손 안 댈게요. 네.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좋은 집에서 살면 좋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저것들은 나를 저 화려한 집에 모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나를 요양병원에 쳐넣고 내 재산으로 자기들 배만 채울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뻔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한 조각까지 깨끗하게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저것들은 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돈을 뜯어내려는 집안에 들어온 강도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못 이기는 척 마지못해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대신 약조 하나만 하려무나. 내가 너희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각서 한 장만 써다오. 하도 깜빡깜빡해서 나중에 내가 줬는지 안 줬는지 잊어버릴까봐 그런다. 내 마음이 그래야 편할 것 같다. 내 말에 희진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그게 뭐 어렵냐는 듯 쾌재를 부르며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곧 죽으면 그 각서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치매 걸린 늙은이의 말을 법적으로 증거로 삼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오만함이 바로 너희의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아들 부부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희진은 내 팔짱을 꼭 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어머니 모시고 나들이 나왔어요. 날씨가 참 좋죠? 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이끌려갈 뿐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었습니다. 직원이 내 의사를 재차 확인했지만 나는 희진의 눈짓에 따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빳빳한 5만 원권 다발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희진의 명품 가방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 장면을 내 눈과 마음에 그리고 내 옷 속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에 똑똑히 새겨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내 앞에 각서를 써내려갔습니다. 금 5천만 원을 차용하며 반드시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 밑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붉은 인주에 엄지손가락을 꾹 눌러 지장을 찍었습니다. 나는 그 각서를 받아들고는 이내 손수건에 곱게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는 척하며 내 서재의 낡은 백과사전 틈에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고민형 카메라를 통해 거실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5천만 원이 든 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와인을 터뜨리고 서로의 잔을 부딪혔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도 강남 입성이네. 다 죽어가는 어머니 덕에 호강한다. 정말. 희진아,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말 조심 좀 해. 요즘 부쩍 이상하시긴 해도 듣는 귀는 있으시잖아. 듣긴 뭘 들어. 내일이면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까먹을 텐데. 그나저나 어머니 남은 재산도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그 강원도 땅 생각보다 꽤 비싸더라. 그것까지 팔면 우리 평생 먹고 살겠어. 아, 빨리 6달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소리 없이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그 집이 너희를 평생 옥죄는 지옥의 감옥이 될 것이다. 나는 내일 당장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내 법률 대리인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의 복수극 두 번째 막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그 각서와 녹취 그리고 저 CCTV 영상은 그들의 탐욕을 증명할 가장 완벽하고 차가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차가운 분노를 삼키며 다가올 심판의 날을 그렸습니다. 저들의 웃음소리가 곧 비명으로 바뀌게 될 그날을. 그들이 떠나간 거실에는 비싼 와인 향과 값싼 웃음소리의 잔해만이 끈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밤에 장막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평생을 저 불빛 중 하나를 갖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내 손으로 이룬 것들을 저 더러운 탐욕의 제물로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늙고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박영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며칠 동안 나는 의사 친구 선주가 알려준 대로 약의 부작용을 가장한 극심한 혼란 증세를 연기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 부부를 불러들여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기껏 차려준 밥상을 뒤엎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아들 부부도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나를 귀찮은 짐짝 취급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는 저 늙은이 혹은 노인네라고 칭했습니다. 그 모든 호칭은 고민형의 눈을 통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정수 씨, 저 노인네 저러는 거 언제까지 봐야 해?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당장이라도 요양병원에 보내버리고 싶다고. 조금만 참아, 희진아. 어머니 재산 정리만 끝나면 그때는 우리도 편해지겠지. 편해진다라 내 존재가 너희에게는 그저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매 순간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마지막 선을 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희진은 작정이라도 한 듯 아침 일찍부터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나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그 얼굴로 내 앞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원비 중간 정산서와 여러 가지 공과금 고지서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네요. 앞으로 항암 치료 시작하면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을 텐데 어머니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아서 저희가 일일이 처리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 어머니 인감도장이랑 신분증을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그걸로 은행 가서 위임장 작성하고 어머니 대신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병원비도 바로바로 내고 세금 문제도 처리하고 어머니는 아무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잖아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인감도장. 그것은 내 모든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저것들은 이제 내 통장을 넘어 내 존재 자체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아직 한 톨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더 불안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감은 안 된다. 절대 안 돼. 나는 어린아이처럼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연기에 희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정수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정수 씨, 뭐해? 어머니 좀 설득해봐. 저렇게 고집 부리시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정수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길이 불쾌했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우리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엄마 아들이고 며느리잖아요. 누가 엄마 재산 훔쳐가기라도 한대요? 다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나는 정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서 나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오직 아내의 등살에 못 이기는 나약함과 눈앞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탐욕의 그림자만이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끝났구나. 내 아들은 이제 완전히 저 괴물의 노예가 되어버렸구나. 나는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려무나. 대신 나도 이제 기력이 없어서 은행까지 가긴 힘들구나.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다오. 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희진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안방 서랍을 열고 그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전리품을 챙기는 승전 장군처럼 그 발걸음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고 올게요. 어머니는 푹 쉬고만 계세요. 나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작은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전에 모든 대화,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희진의 목소리, 아들의 비겁한 설득, 그리고 나의 마지못한 허락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고민형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까만 눈동자를 통해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을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내 앞에서 상속세 얘기를 하던 며느리의 얼굴, 잊지도 않은 금두꺼비를 찾으려 집안을 뒤지던 모습, 5천만 원을 받아들고 기뻐하던 그들의 추악한 웃음소리, 그리고 방금 전 내 인감도장을 들고 나가는 그 의기양양한 뒷모습까지 모든 증거는 모아졌습니다. 이제 칼을 갈 시간입니다. 나는 수화기를 들어 내 오랜 법률 대리인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접니다. 박영순입니다. 아,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소송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변호사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내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결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지루한 연극을 끝내고 심판의 막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내일 당장 박 변호사를 만나 이 모든 증거를 넘기고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저것들이 내 인감으로 무슨 짓을 벌이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내 재산, 단 1원도 너희 손에 쥐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남는 것은 오직 20억의 빚더미와 평생을 따라다닐 파렴치한이라는 낙인뿐일 테니. 다음 날 나는 며느리 희진에게 오랜만에 여고 동창들하고 점심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부터 내 혈색을 살피던 희진은 내가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는 내심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그녀는 분명 잊지도 않은 금두꺼비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을 셈이겠지요. 나는 그 어리석은 탐욕을 비웃으며 일부러 가장 낡고해진 코트를 걸치고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가진 것 없는 늙은이 행세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서초동 법원 앞 높다란 빌딩에 위치한 박 변호사의 사무실은 여전히 단정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사무실 안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수척해진 내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변호사님,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먼저 봐주시겠어요? 나는 가방에서 고민형의 눈에 담겼던 작은 메모리 카드와 옷 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소형 녹음기, 그리고 아들이 직접 붉은 인주에 엄지를 눌러 찍은 5천만 원짜리 각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말없이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고 그의 넓은 사무실에는 곧 내 아들 부부의 추악하기 짝이 없는 대화가 또렷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러시다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상속 절차 복잡해져. 그 강원도 땅 생각보다 꽤 비싸더라. 그것까지 팔면 우리 평생 먹고 살겠어. 아, 빨리 6달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정수 씨,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빌고 있어? 그냥 어머니 통장에서 우리가 뺏었으면 되지. 어머니 인감도장까지 받아냈으니 이제 저 땅도 우리 거야. 영상과 음성을 확인하는 내내 박 변호사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법정에서 온갖 인간 군상을 봐온 그였지만 자식의 이런 패륜 앞에서는 그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확인이 끝나고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녹취와 영상, 그리고 자필 서명과 지장이 찍힌 차용증까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사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식에 대한 상속권 박탈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소송은 나중 일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는 흙 한 줌, 먼지 한 톨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내 단호한 말에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법률가이기 이전에 나와 내 남편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뿐인 혈육인데 이렇게 모든 걸 끊어내시면 사모님 마음이 더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나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 정수는 제 돈 5천만 원을 받아가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호강시켜드리겠다고 말했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미 산채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니 제 뜻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요. 내 눈빛에서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박 변호사는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비서를 시켜 유언 대용 신탁계약서와 재산기부증서, 서류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유언은 내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신탁계약은 지금 당장 내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아파트와 강원도 땅, 그리고 은행 예금 전부를 불우한 환경의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에 주저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나는 박 변호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님, 며칠 뒤에 제가 집에서 조촐한 가족 모임을 할 겁니다. 그날 오셔서 제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 모든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십시오. 저것들이 제 인감으로 무슨 짓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알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곧 내 아들 부부도 나와 똑같은 알거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니, 20억의 빚더미를 짊어진 나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겠지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정신 나간 시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희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아가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이나 한번 먹자꾸나. 내 부모님도 오시라고 하고 내가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다 같이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런다. 내가 맛있는 거 잔뜩 차려줄게. 내 말에 희진의 얼굴에 경계심과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노인네가 갑자기 왜 저러나 무슨 꿍꿍이가 있나 하는 눈치였습니다. 갑자기 가족 모임은 왜요? 어머니,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고요? 병원이야 언제든 갈 수 있지. 그 전에 우리 희진이 그동안 나 병수발하느라 고생 많았잖니. 내가 고마워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고 싶어서 그런다. 그리고 너희에게 줄 선물도 있고, 선물이라는 말에 희진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마 내가 드디어 강원도 땅 문서나 있지도 않은 금두꺼비를 넘겨주려는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 어리석고 가련한 탐욕. 나는 속으로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어머니? 아이, 뭘 그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알겠어요, 그럼요. 저희 부모님께도 꼭 오시라고 할게요. 어머니가 차리시면 힘드시니 저희가 좋은 식당으로 예약할까요? 아니다. 내 손으로 직접 차려줘야 의미가 있지. 너희가 좋아하는 소갈비찜이랑 잡채, 해물전까지 아주 푸짐하게 해줄게. 나는 내 인생 마지막 만찬이 될 그날을 위해 정성껏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최고급 한우갈비를 사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들러 가장 신선한 해물을 골랐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먼지 쌓인 찬장 깊숙한 곳에서 아끼던 그릇들까지 꺼내 반질반질하게 닦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들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줄 무대 장치였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냉장고에 가득 찬 최고급 식재료들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단두대 위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만찬에 초대된 것이다. 그리고 그 만찬이 끝나는 순간 너희의 웃음소리는 비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가장 온화하고 인자하며 모든 것을 용서한 듯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이 복수극의 마지막은 가장 우아하고 잔인해야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마지막 무대를 점검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반질반질 윤이 나는 자개상이 놓였고 부엌에서는 내가 평생의 손맛을 담아낸 음식들이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전, 마치 큰 명절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축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탐욕스러운 인생에 보내는 나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약속한 저녁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사돈 내외였습니다. 며느리 희진의 부모님은 딸이 강남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소식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게 다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편찮으셨다더니 얼굴은 그래도 좋아 보이시네요. 우리 희진이가 사부인 병간호하느라 애를 많이 썼다고 하던데 기특하죠? 사돈어른은 내 손을 잡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나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인 아들 정수와 며느리 희진이 도착했습니다. 희진은 새로 계약한 강남 아파트 도면과 인테리어 사진을 가족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 저희가 산 강남 아파트가 정말 끝내줘요. 저희가 그곳에서 제대로 살림 꾸릴 거니까 꼭 구경 오셔야 해요. 벽도 터서 거실을 넓히고
주방이랑 욕실도 전부 새로 꾸밀 수 있대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정신 나간 늙은이처럼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 나르기에만 바빴습니다. 마지막 손님, 박 변호사가 도착한 것은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려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 손님은 누구세요? 희진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박 변호사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너희에게 줄 선물을 전해주실 분이란다. 자, 다들 앉으세요. 식기 전에 어서들 드세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돈 내외는 내 음식 솜씨를 칭찬하기에 바빴고 아들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슨 선물을 줄 것인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그 위선적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아들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수야, 많이 먹어라. 내가 어릴 때 이 갈비찜 하나 해주면 밥 2그릇을 뚝딱 했었는데 기억나니? 내 말에 정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마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희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옛날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주실 선물이 뭔데요? 저희 다들 궁금해 죽겠어요. 나는 희진을 바라보며 내 인생 마지막 연기라고 할 수 있을 가장 인자하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선물을 줄 시간이 됐구나. 박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 변호사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거실의 대형 TV와 연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의 시선이 TV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에는 익숙한 내 집 거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 고민형의 시선으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희진과 정수가 목소리를 높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러시다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상속 절차 복잡해져. 그 강원도 땅 생각보다 꽤 비싸더라. 그것까지 팔면 우리 평생 먹고 살겠어. 화기애애하던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돈 내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과 사위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아들 부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희진이 말을 더듬거리며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지만 박 변호사가 그녀의 손을 막았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횡설수설하자 그냥 어머니 통장에서 우리가 뺏었으면 되지. 라고 소리치는 희진의 모습. 나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받아내고 빨리 6달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며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남김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저 노인네가 우릴 모함하려고. 여보, 당신도 무슨 말 좀 해봐. 희진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정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어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마침내 그의 손이 올라가 희진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내가 어떻게 내 시어머니한테. 아빠, 왜 나만 때려? 정수 씨도 다 동의한 거잖아. 닥치지 못해.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울음소리와 고함, 그리고 접시 깨지는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신 나간 치매 노인의 연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이 아수라장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다들 조용히 하시지요. 내 목소리에
집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희진아, 정수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내 재산에 대해 이제 이야기해 주마.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가 일어나 준비해온 서류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순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박영순 여사님은 금일부로 본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사회복지법인 새싹 장학재단에 기부하셨음을 알립니다. 따라서 현재 두 분께 상속될 재산은 단 1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인감, 저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희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사모님께서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 변경 신고도 모두 마치셨습니다. 두 분이 가진 인감은 이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정수야, 내가 썼던 그 각서 기억나니? 금 5천만 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던. 나는 그 돈을 받을 생각 없다. 대신 그 돈은 너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20억의 첫 번째 이자라고 생각하려무나. 이제 그 빚은 오롯이 너희 두 사람의 몫이다. 아들 부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내외는 딸의 어리석음과 탐욕의 치를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 마지막 무대를, 그 지옥 같은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후련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시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자신과 내 인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으니까.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값비싼 음식물 쓰레기와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저들의 뒤늦은 통곡 소리에 메아리만이 끈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방문에 기댄 채 그 모든 소음과 절규가 잦아들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내외가 수치심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며 쇠창살처럼 닫힌 현관문 앞에서 울부짖던 내 아들의 목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내 가슴을 난도질했지만 나는 끝내 문고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집안에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나는 비로소 유령처럼 몸을 움직여 거실로 나섰습니다. 아수라장이었던 흔적은 박 변호사와 그의 직원들이 말끔하게 치워놓은 뒤였습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나 홀로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나의 성, 그 성의 주인이자 이제는 유일한 포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후련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리고 아팠습니다. 어쩌면 나는 내 아들을 단죄함과 동시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했던 일부를 내 손으로 직접 도려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승리의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나를 잠식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나에게 직접 온 것은 아니었고 친구 선주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와 눈덩이처럼 불어날 이자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유산을 담보로 계약했던 강남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희진은 결국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제 살 길을 찾아 야반도주했고 내 아들 정수는 모든 것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허름한 고시원 방을 전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의 친구 선주. 그녀는 내 곁에 앉아 끓여온 죽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순아 정말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마음이 편치만은 않지? 내가 들어보니까 정수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더라. 손이 다 부르트도록. 나는 창밖으로 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지는 않지만 후회하지도 않아, 선주야. 내가 만약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나는 아마 죽는 순간까지 눈을 감지 못했을 거야. 자식의 탐욕에 눈 감아주는 것이 맹목적인 사랑이라면 나는 그런 사랑은 하고 싶지 않아. 썩은 가지는 아프더라도 쳐내야 남은 나무라도 사는 법이지. 내 말에 선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내 어깨를 묵묵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아. 너는 평생을 강하고 단단하게 살아왔고 마지막까지 너 자신을, 내 인생의 존엄을 지켜낸 거야. 정말 장하다, 박영순. 정말 고생 많았어, 친구야. 친구의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나는 선주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나보다 남을 위해 살아왔던 아내로, 어머니로, 선생으로 살아야 했던 그 무거운 굴레를 벗어 던지고 마침내 온전한 나로 돌아온 나 자신에 대한 대견함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남은 시간들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를 통해 기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가 살던 아파트 역시 장학재단에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평범한 월세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평생 중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아침에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앉아 젊은 시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읽지 못했던 세계 문학 전집을 한 권씩 읽어 나갔습니다. 주말에는 선주와 함께 기차를 타고 낯선 시골 장터로 여행을 떠나 이름 모를 풀꽃의 이름을 묻고 촌부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오느라 잊고 지냈던 박영순이라는 사람의 소소한 기쁨들을 하나씩 찾아 나섰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아들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정수의 돌사진을 꺼내 볼 때면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저렇게 작고 예뻤던 내 아이가 어쩌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을까?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저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봐 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닐까? 깊은 밤,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나는 남편의 사진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모질었던 걸까요? 그래도 어미인데 마지막까지 품어줬어야 했을까요? 당신이 있었더라면 나보다 더 현명한 답을 내렸을 텐데 나 잘한 거 맞겠죠?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을 용서했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탐욕을 부리다 결국에는 더 큰 파멸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린 이 차가운 천벌은 어쩌면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한 가장 아픈 사랑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빚더미 속에서라도 땀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읽어내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훗날 하늘에서라도 웃으며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 손으로 당당하게 써내려갔으니까요. 나는 오늘 내가 평생을 모은 재산으로 공부하게 될 아이들에게서 온 감사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남을 도울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될게요라는 문장을 읽으며 나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래, 이것으로 되었다. 내 삶이, 내 희생이 이렇게 예쁜 꽃으로 다시 피어났으니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지 않았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당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당신의 등에 칼을 꽂는다면 그 칼을 뽑아 그에게 다시 겨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칼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날 찢겨나간 내 아들과의 인연은 이 생에서는 다시는 붙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 훗날 바람이 되어 그 아이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부디 그 아이가 조금은 더 단단하고 정직한 어른이 되어 있기를 나는 그저 멀리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 배신당한 한 어머니의 슬픈 복수극이자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져야 했던 처절한 기록입니다. 주인공의 선택이 너무 가혹하다고 혹은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저마다의 감상으로 지켜보셨을 겁니다. 인생의 정답은 하나가 아니기에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이 다 옳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 존엄을 스스로의 손으로 지켜냈다는 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니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혹은 용서를 구해야 할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복잡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스스로를 돌아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단단한 용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